아버지의 치매 진단서는 가짜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낯선 대출이 적혀 있었고 어머니의 카드로 병원비가 결제되었습니다. 믿었던 딸이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끌어냈습니다. 평생 자랑하던 효녀가 남긴 것은 위임장과 공증서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2억 원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그날 제가 딸의 핸드폰에서 본 문자 하나는 평생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리 가족의 모든 신뢰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딸이 제 손에 도장을 쥐어주며 한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 일도 많고 은행 갈 일도 많은데 제가 다 대신해 드릴게요. 저한테 맡기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효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딸은 대학도 나왔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늘 부모님 일을 먼저 챙겼습니다. 남편은 고혈압과 당뇨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고 최근 들어 자꾸 물건을 두고 다니거나 약 먹는, 시간을 까먹는 등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경내과 상담도 받고 있었죠. 여보,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맡겨보는 게 어때?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고 바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옆에 있는 딸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우리 부부의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공동명의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었고 병원 예약과 약국 처방전 수령도 자연스럽게 딸의 몫이 되었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재활치료 예약 잡아놨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엄마 통장에서 관리비랑 약값 나갔어요. 내역 카톡으로 보여드릴게요. 가족 단톡방에는 항상 딸이 보내는 병원 비용 영수증, 사진과 통장, 이용 내역 캡처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저희 부부는 바쁜 시간을 쪼개 병원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딸의 도움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들도 단톡방에서 수고한다는 반응을 보일 뿐 더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기억력 문제로 신경내과 선생님이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공식적인 진단서가 나와야 보험 처리도 되고 나중에 필요한 서류도 많다면서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치매? 내가 그 정도로 심해 보이냐? 아빠 쪽이 검사일 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도 불안했지만 딸이 모든 과정을 잘 안내해 줄 것 같아 마음을 놓았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증도장을 모두 챙겨 병원에 다녔습니다. 한 달쯤 후 딸이 종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엊그제 본 검사 결과예요.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고 나왔어요. 완전한 치매 진단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이에는 병원 로고와 의사 선생님의 판독 의견이 영어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학 용어를 잘 몰랐지만 딸이 설명해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딸의 행동에 살짝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가족 단톡방에 모든 내역을 공유했는데 점점 엄마랑만 얘기할게요 라며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병원 비용도 전보다 자세히 보여주지 않았죠. 딸아, 이번 달 병원 비용은 얼마나 나왔니? 엄마, 괜찮아요.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잖아요.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가끔 딸의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울리면 왠지 모를 긴장감에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묻자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라는 거예요, 엄마. 클라이언트 연락. 가장 믿음직스러운 우리 딸이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선모할 정도로 효심이 지극한 딸이라고들 했죠. 저는 그런 작은 의문점들을 모두 요즘 일이 바쁜가 보다오리를 생각하는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건가하며 스스로 합리화해버렸습니다. 변화는 남편에게서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냐? 우리 집 담보대출 심사 관련 연락이 왔는데 문자에는 저희 집 주소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대출 심사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대출 같은 거 안 했는데.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엄마, 그거 제가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빠 병원비도 점점 늘고 식당 임대료도 오른다고 하시잖아요. 나중을 위해 대출 한도나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은행에 상담만 해놓은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건 꼭 상의를 하고 해야지. 알겠어요, 엄마. 다음부터는 꼭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설명이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병원비 부담은 커지고 있었고 식당 사업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딸이 미리 대비하려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제가 딸에게 화를 내서 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딸은 마침 외출 중이었죠. 아들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여동생이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회사는 다니지도 않는 것 같은데. 프리랜서로 일한대. 항상 바쁘대.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딸의 필체로 빈원 요양원 상담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절차 비용 견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무실에 갔다가 딸의 책상에서 우연히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가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그동안 보여준 모든 배려와 신경 써줌이 어쩌면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즉시 떨쳐냈습니다. 제 딸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들도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네 동생을 그렇게 못 믿겠니? 네 동생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아빠 병원 챙겼는데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불안한 기색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요양원 메모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딸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더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저를 의심하세요? 그건 제가 알아본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봤잖아요. 아빠 상태가 더 나빠지면 엄마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제가 미리 정보라도 찾아보는 게 죄예요? 딸의 눈물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오히려 큰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딸은 저를 걱정해서 그런 정보를 찾아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껴안으며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네 마음을 몰라줘서. 그 순간 딸의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딸은 당황한 듯 핸드폰을 확인했고 화면이 순간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빈원 은행 대출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은 재빨리 화면을 끈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잠시 실례할게요. 일할 때 연락한 것 같아요. 딸이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돌덩이가 막혀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행 상담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대출팀에서 전화가 오는 걸까요? 아들이 말한 요양원 메모온을 본 대출팀 문자. 이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그동안 눈 감아왔던 수많은 이상함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딸 몰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남편의 진료 기록과 정확한 진단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처에서 들은 한마디가 제 모든 터닝포인트가 되었죠. 환자분 진료비 중 80만 원가량이 미결제 상태인데 신용카드 실적 증명서가 나와야 할인 처리해드린다고 안내드렸잖아요. 아드님께서 다시 가져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신용카드 실적 증명서? 우리는 그런 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우리 아들은 이 병원에 온 적이 없습니다. 병원 접수처를 떠나며 저는 발걸음이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용카드 실적 증명서? 아드님?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고 나서야 제가 해야 할 일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식당에 나가 계셨고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랍을 열어 남편과 제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모두 꺼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카드는 딱 2장 체크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실적 증명서가 필요할 만한 고액의 신용카드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카드는 대체 누구 것일까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아까 그 전화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다그치면 그녀가 더 숨기려 할 것만 같았습니다. 대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딸이 예전에 엄마 등기부 등본 같은 건 제가 필요할 때마다 발급받을게요. 엄마는 복잡하게 인터넷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지만 이제 그 말이 신뢰보다는 통제로 느껴졌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스캔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복잡한 절차를 겨우 따라갔습니다. 화면에 우리 집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이 나타났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근저당 설정란에 제가 모르는 기록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설정일자는 불과 2달 전이었고 채권자는 비넌 저축은행 채권 최고액은 제가 숫자를 세어 보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억 원이었습니다. 담보권자는 물론 저와 남편이었지만 설정 계약서상의 대표자 서명란에는 딸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 부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은 우리 것이 분명했지만 우리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2억 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등기부 등본을 프린트해 들고 그대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얗니? 몸이 안 좋아? 남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프린트한 종이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안경을 쓰고 종이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근저당? 2억 원?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분노보다는 당혹스러움에 휩싸인 듯 했어요. 이거 분명히 실수일 거야. 은행에서 뭔가 착오가 생긴 게 분명해. 지금 당장 은행에 전화를 해봐야겠어. 남편이 핸드폰을 찾으려 할 때 저는 문득 병원에서 들었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잠깐만요, 여보. 오늘 병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저는 병원 접수처 직원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신용카드 실적증명서 이야기 그리고 아드님이라는 호칭. 남편은 더욱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들은? 우리 아들은 병원에 간 적이 없잖아. 게다가 신용카드? 우리 그런 카드 없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어떻게 할지 묻는 눈치였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스피커폰을 켜고 통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지금 계세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아다름이 아니라 아빠 병원비 중에 미결제된 게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신용카드 실적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명의로 된 카드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와 남편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딸의 말은 병원 직원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지만 그 아빠 명의의 카드가 우리는 모르는 카드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명의 카드? 그런 건 없는데. 너는 그 카드가 있다는 거야?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아마 업무상 착오일 수도 있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아빠 그 증명서가 없으면 할인을 못 받아서 더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얼마 안 되지만 아깝잖아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딸은 말을 재빨리 마치려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 딸아. 아빠가 오늘 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이상한 게 있더라. 우리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데 너는 그거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통화 다투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제가 설명드려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그건 제가 아빠 엄마 몰래 한 게 아니라 미리 상담만 해본 거예요. 최근에 금리가 좋다고 해서 나중에 식당 확장이나 낭비할 때 대출 받기 쉽게 미리 심사만 받아놓은 거라고요. 실제로 돈을 끌어 쓴 건 전혀 아니에요. 등기부에 기록이 남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또 다시 상담만 해놓은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의 설정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상담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참을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딸아 엄마야. 그런데 그 설정 기록에 채권 최고액 2억 원이라고 써 그렇게 큰 금액을 상담만 한다고 기록이 남아? 제 목소리가 들렸는지 딸은 잠시 맥이 풀린 듯 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들으시는군요. 그건 최대 한도고요. 실제로는 아무런 계약도돈도 오간 게 없어요. 은행에서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엄마 아빠 왜 그렇게 불신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부모님 일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잘 챙겨드리지 않았어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항상 딸의 눈물에 약하셨습니다. 아니 딸아, 우린 불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거야. 알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알겠어요. 그런데 그 등기부 같은 거 함부로 발급받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하다가 개인정보 유출될 수도 있고 복잡해서 오해할 만한 내용이 많아요.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병원비 증명서 일은 제가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 건강이 중요한 거니까. 통화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해. 은행 일은 복잡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 오해라는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2억 원 기록은 너무나도 확실했고 병원의 신용카드 실적증명서 문제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해가 아니라면 증거를 찾아봐야 해요. 딸이 말한 대로 단순한 상담이라면 은행에서 그런 설정을 해준다는 문서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은행에 가봐요. 남편은 머뭇거리셨지만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다음날 오후 우리 부부는 등기부에 기록된 빈원 저축은행 지점을 직접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우리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우리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담보 설정은 확실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대출 계약도 어체결된 상태로 나오네요. 대출 금액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네, 저와 남편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2억 원이 최고액이고 실제로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죠? 우리는 한 푼도 본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입금 계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은 없고 요 대출 실행 당시 지정된 수취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계좌주는 김빈원 고객님으로 나오네요. 김빈원. 그것은 우리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다리가 휘청거렸고 저는 창구 테이블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 대출 서류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직원은 어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는 당연히 고객님께서 보관하셔야 하는 건데 여기 사본이 있을 리가 없고요. 위임장과 도장이 모두 갖춰져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서류 내용은 대출을 실행한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담당자는 현재 휴가 중이시라 우리는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한 채 은행을 나와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위임장과 도장. 그 도장은 우리 집에 있는 공인인감 도장이 분명했습니다. 그 도장은 평소 딸이 관리한다고 했던 서류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내내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가 그 큰 돈을 어디에 썼을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아니 필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랍을 뒤지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 왜 계셨어요? 식당은 오늘 일찍 문 닫았어. 너는 왜 왔어? 무슨 일 있니? 아들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출입증 명부의 복사본이었습니다. 특정 날짜에 딸의 이름으로 빈원, 법률사무소에서 온 2명의 방문객이 우리 집을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종이를 내밀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보셨어요? 여동생이 법률사무소 사람들을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요. 정확히 그날은 아빠가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가신 날이었어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같이 못 갔던 날이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은 제가 식당에 있어서 남편을 혼자 병원에 보냈고 딸이 모시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딸은 집에 법률사무소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걸 찾고 있었어? 제가 묻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이상해서요. 은행에서 나오신 분들 말씀 듣고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근저당 설정이나 대출 실행에는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 서명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제가 세대주 명의로 조회해달라고 했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캡처한 듯한 흑백 사진이었고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딸과 정장을 입은 남녀 2명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법률사무소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흐릿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출입증 명부에 이름과 얼굴이 일치해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남편은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받았을까요? 딸은 검사 결과에 대해 별일 아니니 걱정 마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지 원본은 어디 있을까요? 딸이 항상 제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하던 서류 가방 안에 있을까요? 그 가방, 저 아이가 항상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 제가 중얼거리자 남편과 아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그 가방을 볼 수 있을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집에 없어. 항상 들고 다니지. 그 대답과 함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아니라 딸에게서 온 개인 문자였습니다. 딸, 아빠, 엄마. 저 오늘 회사 일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드시고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평소와 다름없는 친절하고 배려 깊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가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차가운 거짓말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그 문자를 보더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기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걸 봤어요. 지난번에 여동생이 요양원 메모 가지고 있을 때 그걸로 엄마를 설득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은근슬쩍 여동생 컴퓨터를 봤어요. 그건 죄송해요. 하지만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요양원 상담 메모 파일이 저장된 폴더에 다른 파일들이 있었어요. 재산관리위임장 밑줄 초안 의견인 선임, 청구서류 밑줄, 양식침해 판정 기준과 법적 효력, 이런 파일들이요. 침해 판정.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오르자
남편의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앉으세요.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치매라니 나는 그냥 기억력이 좀 안 좋을 뿐인데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의심 단계라고.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꽂히는 듯한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병원 진단서 법률사무소, 방문근 저당 설정, 대출요양원 상담, 그리고 치매 판정.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치매 판정을 받아 법적으로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려 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 없이도 이미 위임장과 도장으로 대출을 실행해냈지만 아마도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제가 부르짖었지만 그 목소리는 확신보다는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아들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의 망설임과 미안함 그리고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하지만 우리 가족끼리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미 법적인 문제가 됐어요. 1억 8천이라는 큰 돈이 우리 집 담보로 끌려. 나갖고 아빠의 진단서가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편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일단 그 서류 가방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그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정확히 무슨 상담을 했는지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족을 고발하는 행위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그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서러움과 배신감에 울음을 터뜨리셨고 저는 그를 위로해야 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서재에서 인터넷으로 뭔가를 계속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아들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아들이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빈원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가 떠 있었고 가족법 상담후견인 선임 재산관리 위임장 작성 등의 안내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화해볼까요? 아들이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죠. 아이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딸이 오기 1시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두 군데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진료를 보던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료과에 직접 찾아가 남편의 경도인지 장애의심 진단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원본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기록상으로는 경도, 인지장애 의심으로 검사는 진행되었지만 공식적인 판정 진단서가 발급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보세요. 가족 요청으로 진단서 초본 제공이라는 메모가 있네요. 그런데 그게 간호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진단서 초본을 요청한 분이 환자분 본인이 아니라 딸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법적 효력을 위한 공문서 형태로 발급 부탁이라는 요청이 따로 접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실제 검사 결과만으로는 공식적인 치매 또는 인지장애 판정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공문서 발급은 거절하신 상태입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공식 진단서가 나오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의심 진단서를 보여주며 위험을 알렸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서류 관리를 자신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진단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그녀는 부모를 충분히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빈원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사무소는 한적한 오피스 빌딩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상담 예약을 하고 담당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상담을 오셨나요? 저는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실은 저희 딸이 여기서 상담을 받은 것 같아서요. 지난달쯤에요. 저희 집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관련된 부분이라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가족분이시라면 본인과 함께 오시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가 그 상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재산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딸이 저희 몰래 위임장을 만들어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법무사님께서 관여하신 것 아닙니까?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안은 제가 담당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달에 한 고객님께서 부모님의 재산 관리를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상담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때 저희 사무소의 법무사 직원이 서류 확인을 위해 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상담에서는 후견인 선임보다는 재산관리 위임장을 공증받는 것이 현재 상황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미 위임장이 있다면 그 위임장의 내용과 효력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그 위임장이 진짜인지 제가 서명한 기억이 없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더욱 난감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임장 위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공증을 받지 않은 사문서라 할지라도 허위문서 작성 및 사기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께서 직접 고소를 하시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수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 그 단어들이 현실로 다가오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딸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행된 대출에 대해 그 대출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면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의 협상도 병행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해결 방법은 있어 보였지만 그 모든 방법의 끝에는 딸을 고발한다는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병원에 한 번 더 가자. 왜? 무슨 일 있어? 그 신용카드 실적증명서 말이다. 그게 대체 뭔지 왜 필요한지 알아봐야겠다.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접수처에서 저희는 담당 직원을 찾아 남편의 미결제 진료비와 관련해 정확한 사정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님 진료비 중 일부가 고가의 특수검사, 비용이라 할인을 받으시려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실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아드님이 오셔서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할인은 포기하고 전액을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몇 시쯤이었죠? 제가 묻자 직원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20분쯤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분이 오셨는데 본인을 아드님이라고 하셨고 환자분의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말씀하셔서 확인해 드렸죠.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어제 오후에 회사에 있었습니다. 결근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온 사람은 그분 외모가 어땠나요? 키가 좀 크고 안경을 쓰고 제가 아들의 외모를 설명하자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키는 평균적이었고 안경은 안 쓰셨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으신 설명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그 남성이 제출한 카드 결제 영수증의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제 카드 번호가 일부 가려져 있었지만 카드사 명칭과 결제 금액 85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제자 서명란이었습니다. 그린 글씨체였지만 분명히 우리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카드, 혹시 카드 주인 명의를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카드 번호로 조회된 명의는 김빈원님이세요. 환자님과 성함이 다르신데 김빈원,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진료비를 할인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본인 명의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아버지의 진료비를 결제한 후 할인을 받으려고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로 위장해 증명서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아니어쩌면 그 카드 자체가 그 1억 8천만 원 대출과 연관된 카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카드 결제 내역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언제 발급된 카드인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직원은 개인정보 문제로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정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진료비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에도 대출 금액이 연관되어 있을까? 은행에 다시 문의해봐야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딸이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병원에서의 심전도 검사 장면이었고 아빠 오늘 검사도 잘 마치셨어요. 조금 피곤하시대요. 저녁에 뵐게요 라는 글귀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남편이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사진은 과거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오늘 병원에서 발견한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톡방에 답장을 타이핑했습니다. 딸아, 엄마, 아빠가 집에 있어. 지금 바로 와야겠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곧바로 딸의 전화가 걸려왔지. 만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말고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 서류 가방도 함께 가지고 와라.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등기부, 등본, 사본병원 결제, 영수증, 사본, 법률사무소, 상담 기록을 적어온 메모관리사무소, 출입증, 명부, 복사본. 그것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약 40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왔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과 우리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그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항상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형님. 왜 이렇게 모여 계세요? 무슨 일 있나요? 앉아라, 딸아.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낮고 무거웠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은 왜 가지고 왔니? 엄마가 부탁했으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딸은 가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 남편이 등기부, 등본, 사본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근저당 설정은 대체 뭐냐? 그리고 1억 8천만 원은 어디로 갔느냐? 은행에서는 내 계좌로 입금됐다고 했다. 딸의 얼굴에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미리 심사만. 거짓말하지 마라.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는 평생 화를 내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딸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은행에 직접 갔다. 대출 실행됐고도는 내 계좌로 갔다. 상담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라고. 그리고 병원에서 네가 내 카드로 아빠 진료비를 결제했다. 왜 그랬냐? 왜 우리에게 말 한마디 없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난 그 눈빛을 보니 저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아들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오후 병원 접수처 앞 CCTV 캡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딸과 위에서 본 그 남자 아마도 대출 상담사나 법무사로 보이는 인물이 함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는 어제 오후 3시 20분에 병원에 있었다. 아빠 검사는 커녕 아빠는 집에 있었다. 이 남자는 누구냐? 대출 상담사 아니냐? 아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해라, 딸아. 왜 이러는 거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당황 그리고 어떤 필사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왜 이러는지 아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사업이 다 망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준비한 프리랜서 에이전시, 투자자들 돈 다 날려버렸 고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아빠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실패자라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저에게 더 이상 순수한 후회나 사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야?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아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변제 기한이 다가오는 빚이 있었어요. 은행에서는 위임장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빠 도장이 있고 제가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 뒀거든요. 아빠 서명 연습도 많이 했어요. 뭐?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내 서명을 위조했다 이 말이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빠. 하지만 저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다 갚을 생각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나중이 언제냐. 그리고 이건 뭐야? 아들이 핸드폰을 내리며 컴퓨터 폴더 목록 사진을 보였습니다. 치매 판정 기준과 법적 효력 파일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거 아빠를 치매로 만들어서 후견인 되려고. 그래서 아파트까지 마음대로 팔아버릴 셈이었어? 아니야. 그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계획일 뿐이야. 아빠 상태가 나빠지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잖아. 내가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변명은 점점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자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해 보였습니다. 최악의 상황? 우리가 너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갔니? 우리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꺾였습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류 가방 줘라. 엄마, 지금 당장 줘.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딸은 놀라 가방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든 서류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수많은 서류 사이에서 몇 장의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산관리위 임장 밑줄 완료본이라는 제목의 문서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병원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로고도 없고 의사 선생님의 공식, 서명도 없는 그저 컴퓨터로 출력한 인지 기능 평가 결과 요약이었습니다. 공식 진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빈원, 요양원 입소 상담 질의서가 있었고 신청인란에 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뭐냐? 저는 그 서류들을 집어들고 딸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네가 우리를 네 부모를 도구로 삼았어? 네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그리고 아빠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생각이었어?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넌 우리 딸이 아니야. 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그러나 너무나도 진실된 그 한마디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내가 널 낳고 키우고 세상에서 제일 믿었는데 넌 그 믿음을 발로 짓밟았어. 네 아빠 건강까지 이용해 먹었어. 저의 눈물도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보다는 치욕에 가까운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길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그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의 아비의 애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한 절망만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그 1억 8천만 원이 남아있는 곳을 말해라. 그리고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을 최대한 변제해라. 네가 쓴 돈은 네가 갚아야 한다. 하지만 그 돈 다 썼어요. 빚 갚는 데다. 그럼 네 집을 팔아라. 네 차를 팔아라. 네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 갚아라. 남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의로 된 위임장은 모두 무효라고 은행과 법률사무소에 공식 통보할 것이다. 만약 위임장 서명이 위조라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아빠, 안 돼요. 저 감옥에 가요? 저는 딸이에요. 딸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딸이었다. 이제는 법 앞에서 만나자.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문을 바라보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제 자신에게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믿었고 너무 맡겼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법률 상담을 더 받아볼게요. 그리고 은행과 협상도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을 팔아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남은 대출금에 대해 저희는 은행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딸의 위임장 위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서명,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위조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은행은 대출 계약의 무효를 인정하고 딸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딸을 상대로 한 독채권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저희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저희가 아닌 그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하기 위해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도 인지장애 의심 증상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진단받았고 꾸준한 치료와 함께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공동명의였던 기존 계좌는 해지하고 각자의 소득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식당의 장부도 이제는 제가 직접 들여다봅니다. 어렵고 복잡한 일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남편과 함께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여보. 왜요?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네가 혼자서 딸을 믿고 모든 걸 맡겼을 때 나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너한테 모든 부담을 떠넘겼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너무 편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잘 해나가자. 아들도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러자 우리는 강물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흉터는 영원히 우리를 지켜볼 것 같았습니다. 그 흉터가 때로는 아팠지만 동시에 다시는 그런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딸의 계정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과 며느리 남편과 저 이렇게 4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늘 저녁에 찾아와 함께 식사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간단히 좋아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금 비록 작고 조심스럽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할 공간이었습니다.